저희 집 맞아요. 지금 바로 문 개방해 주세요. 사실 지금 집안에 제 아내가 다른 남자랑 있습니다. 문이 열리면 휴대폰으로 아내 상황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보! 이게 아니라 모를 줄 알았어? 여기가 어디라고! 내 집에서 더러운 짓거리야! 이 남자는 집문을 뜯어서라도 불륜 현장을 꼭 잡아야만 했던 이 남자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서 저와 앞으로 자주 만나요. 아침 6시 반, 아직 알람이 울리기도 전인데 남편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몸을 일으키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밤새 쌓인 메일과 팀 단체방,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 늘어난 출장 일정 변경 알림을 차례로 확인했죠. 이른 아침부터 이미 하루가 시작된 사람처럼 그는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에 누운 아내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아직 깊이 잠든 얼굴이었죠. 괜히 깨울까 싶어 그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주방 불도 켜지 않은 채 정수기 물을 받아 한 컵 마시고 나서 식탁 위에 놓인 어젯밤 메모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어. 닭도리탕 해놨으니까 맛있게 먹어. 아내가 남겨둔 글씨였습니다. 그는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회사에는 늘 그렇듯 남들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불은 이미 켜져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지방 프로젝트 일정이 빼곡하게 떠 있었죠. 상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도 지방 내려가야겠네. 남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거래 성사시켜야죠. 잘 다녀오겠습니다. 출장은 그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내려가면 이틀, 길면 사흘. 그 사이 야근은 기본이었고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호텔 침대에서 눈을 뜨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정말 바쁘게 사는 사람이었고 그 바쁨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끼니를 걸을 때도 전화를 걸어 밥 잘 챙겨 먹고 있다고 말하며 아내를 안심시키는 사람이었죠. 가정은 지켜야 할 거니까. 그게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왔고 현관문을 열기도 전부터 복도에 퍼진 음식. 냄새가 배를 더 고프게 만들곤 했습니다. 여보 왔어? 배고팠지? 빨리 옷 갈아입고 와서 밥 먹자. 아내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아침에 일어나 집을 정리하고 빨래를 돌리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는 살. 특별할 것 없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부부의 모습이었죠. 그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두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고 아내는 말없이 국을 데웠습니다. 나 또 출장 잡혔어? 그가 말하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장 가는 것 같아. 여보,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나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롭단 말이야. 그는 그 말을 들으며 미안함과 함께 어딘가 귀엽다는 감정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뒷정리를 했고 아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 집은 아직 따뜻해 보였지만 아내의 마음 한쪽에서는 외로움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은 평온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점점 비어가는 공간이 되고 있었다는 걸 그때의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바쁘지만 젊을 때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놓고 나중에 아내랑 여행 다녀야지. 그 생각들이 그의 원동력이었고 그는 눕자마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늘 아무 일도 없을 때 시작됩니다. 며칠이 지나 어느 저녁 무렵 출장 가방을 열고 옷을 꺼내던 그에게 아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알바 좀 해보려고. 그는 손을 멈췄고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아내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죠. 집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해서. 나도 돈 벌면 좋잖아. 사실 그가 버는 돈만으로도 생활은 충분히 넉넉했고 아내가 굳이 밖에 나가 고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집에서 편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죠. 힘들 텐데. 그가 말하자 아내는 바로 덧붙였습니다. 콜센터야.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말만 하면 되는 일이래.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심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 그 말에 아내 얼굴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아내는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 첫 출근이라 설렜던 모양이었죠. 그는 출장 준비를 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출장 많고 야근도 많은데 아내가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긴 하겠지. 그렇게 아내 옆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이 선택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가장 큰 시작이었다는 걸 그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서성였습니다. 다녀올게. 출장 가방을 든 그는 현관으로 나서며 말했고 조심해서 다녀와. 아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출근 잘해. 밤에 봐.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첫 출근 어땠어? 그의 질문에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너무 좋았어. 오랜만에 일하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니까 괜히 활력도 생기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잘 됐다. 근데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 아내는 잠깐 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왕 해보는 거니까 열심히 해보고 싶어. 고마워, 여보. 그날 이후 아내는 정말 회사에 잘 적응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출근 준비도 부지런해졌고 옷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평범했습니다. 그는 출장을 다녔고 아내는 출근을 했고 저녁이면 서로 하루 있었던 일을 간단히 나눴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아주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됐죠. 아내의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오늘은 통화가 많았어. 교육이 있어서 늦었어.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야근이 잦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바쁜 하루가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피곤해 보일 때면 괜히 더 묻지 않게 됐고 힘들지? 라는 말 대신 먼저 씻고 쉬어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죠. 아내가 집에 들어와 소파에 몸을 기대고 핸드폰을 들여다볼 때도 그는 TV를 켜둔 채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술자리가 잦아졌고 원래 술을 즐기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은 취한 얼굴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죠.
콜센터면 그럴 수도 있겠지. 사람 상대하는 일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큰지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은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동기들이랑 밥 좀 먹고 올게. 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람들 좀 사귀어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 말이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아내의 핸드폰은 늘 화면이 아래로 뒤집혀 놓여 있었고 항상 켜두던 알림 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무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도 갈아입기 전에 핸드폰부터 확인했고 메시지가 오면 잠깐 화면을 보고는 바로 지워버리곤 했죠.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일 시작했으니까 사생활도 생기겠지. 괜히 의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이때부터 아내는 집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콜센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죠. 그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출장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회식은 점점 일상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고,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 어느새 주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회식이야. 이번 주는 워크숍이 있어서 1박 하고 와야 돼. 아내는 그렇게 말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 역시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피곤할 텐데 무리하지 마. 그의 말에 아내는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다 여자 동료들이야. 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그날 밤 집은 조용했습니다. 출장으로 혼자 있는 밤이 익숙했던 그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TV를 끄고 불을 끈 뒤에도 한참을 뒤척였죠.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다녀왔어? 응. 교육도 있고 회식도 있고 피곤하네. 그는 괜히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출근 준비를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회식과 1박은 자연스럽게 반복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워크숍은 2번이 됐고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아내의 가방을 정리하게 됩니다. 출장 준비를 하다 세탁할 옷을 꺼내려다 우연히 가방 안쪽 주머니를 열게 된 거죠. 그 안에서 작은 카드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호텔 멤버십 카드였습니다. 그는 잠깐 멈춰서서 카드를 집어들고 앞뒤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 카드의 이름은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다시 가방 안에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옷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만든 카드일 수도 있지. 괜히 내가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라는 건 한 번 생기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눈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말투, 퇴근 시간, 가방, 핸드폰, 그리고 오늘은 1박 2야라는 말까지 모든 게 정과는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아직 모릅니다. 이 카드 한 장이 앞으로 자신을 어디까지 데려갈지. 그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넉넉히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고 그는 그 돈을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믿었기 때문이었죠. 생활비는 아내 몫이라고 생각했고 그 돈을 어떻게 쓰든 그건 아내의 선택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은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을 책임지는 역할이라고 자연스럽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생활비를 조금만 더 올려줄 수 있겠냐는 말이었죠.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미 500만 원을 주고 있었고 아내도 콜센터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요? 아내는 잠깐 망설이다가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꽤 든다는 말이었죠. 그는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임플란트만 1,500, 통원 치료까지 합치면 2,000 정도 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조금 놀랐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왜 혼자 감당하느냐고 어머니 치료인데 당연히 같이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2천만 원을 아내 통장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아내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고 그는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남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가족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로 향하던 그는 거실에서 아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손가락이 유난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화면에는 숫자들이 쉴 새 없이 바뀌고 있었죠. 그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주식하냐고요? 아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반찬값이나 벌자고 소액으로만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며칠 전 장면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생활비를 올려달라던 말, 어머니 임플란트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보낸 2천만 원. 전혀 연결되지 않아야 할 장면들이 한 줄로 이어지듯 머릿속에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내가 잠시 핸드폰을 식탁 위에 두고 자리를 비우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숨이 멎었습니다. 계좌 잔액 1억 7천만 원. 그리고 그 아래 마이너스 1억. 눈앞이 하얘졌죠. 반찬값이라는 말이, 소액이라는 말이 아무 의미도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아내는 화면을 보자 말이 막혔고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반찬값이냐고요? 그날 그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아내를 믿고 돈에 손도 대지 않았고 생활비도 어머니 치료비도 아무 의심 없이 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고 어머니 임플란트 치료가 정말 맞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횡설수설했지만 그 말들은 그의 귀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임플란트 이야기조차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 몰래 무언가를 계속해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아주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그 뒤에는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내를 예전처럼 보지 못했습니다. 대놓고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말 하나, 표정 하나가 자꾸 눈에 걸렸고 별것 아닌 행동들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고 혼자 있을 때마다 그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신뢰가 흔들린 이상 말로 확인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걸 그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그는 곧 다가올 아내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갔습니다. 사실 선물 때문이라기보다는 집안의 무거운 공기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고 괜히라도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는 남편처럼 행동하고 싶었죠. 화장품 매장 앞에서 잠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진열대를 지나치는 순간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심코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렸고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순간 반가운 마음이 먼저 올라왔고 그는 별 생각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내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지나치게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그 남자는 너무 자연스럽게 아내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잠깐 스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아내는 웃고 있었고 그 남자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 다닌 사람들처럼 아무 거리낌 없는 모습이었죠. 그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몇 초 동안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그제야 아내가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갔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그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표정이었으니까요. 그때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민지 씨 남편분 되시죠? 자신은 민지 씨 직장 상사 최민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너무 태연했고 너무 익숙한 말투였습니다. 아내는 그 옆에서 부자연스러운 눈웃음을 지으며 급하게 말을 보탰습니다. 인사하라고, 우리 상사님이라고, 자기 생일이라고 점심 먹고 나오는 길에 작은 선물을 사주겠다고 해서 잠깐 들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여기서 당신을 보게 됐다고 덧붙였죠. 말은 많았고 설명은 과했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그 상사라는 남자가 아내의 팔을 잡고 있던 장면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회사는 상사랑 팔짱 끼고 다니는 회사냐고요.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남자는 눈치를 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시선은 남편이 아니라 계속 그 남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낮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고요. 눈으로 본 게 있었기에 그의 화는 이미 머리 끝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고 차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고 창밖 소리만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훨씬 무거웠고 서로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됐냐고요? 아내는 눈을 피하며 그런 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상사라고 말했잖냐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라고, 나를 못 믿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웃지도 못한 채 말했습니다. 상사랑 손 잡은 건 뭐냐고, 내가 본 게 있는데도
계속 우기냐고요. 아내는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하느냐고,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잠깐 닿은 거라고, 당신은 애초에 내 말을 믿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이랑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죠. 그날 밤 그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상사라는 놈과 아내가 잡고 있던 손, 그 남자의 말투, 아내의 표정이 계속 겹쳐졌습니다. 눈을 감아도 장면이 사라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이 남자 그날 밤 처음으로 느꼈을 겁니다.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걸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대신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와도, 회식이 있다고 해도, 전화가 꺼져 있어도 이유를 묻지 않았고 확인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질문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증거는 언젠가 반드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제주도 출장 잡혔다고, 2박 3일이라 일요일 저녁쯤에나 돌아올 것 같다고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고 그 평온함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 시동을 끄고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아내의 차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하루 그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시간을 버텼고 핸드폰 화면을 몇 번이나 껐다 켰지만 시선은 계속 주차장 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출근하는 모습도 운전하는 표정도 익숙한 그대로였습니다.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출근하는 모습도 운전하는 표정도 익숙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고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됐고 해가 기울 때쯤 주차장으로 아내의 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조수석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다시 확인했고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백화점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상사라던 그 놈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렸고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그대로 앉아 아내와 그 남자가 차에서 내려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숨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버튼을 잘못 눌렀지만 결국 영상은 핸드폰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그걸 확인하지도 않고 바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집 앞에 섰을 때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을 눌렀습니다. 삑삑. 반응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다시 삑삑. 또 틀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열쇠 시공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도어락이 고장 난 것 같으니 지금 바로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문 앞에 서 있는 동안 현관 옆 화장실 쪽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샤워기 물소리였고 그 사이로 희미한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둘이 함께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도어락 소리도 초인종도 듣지 못했던 거겠죠.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 드릴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의 머릿속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의 웃음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그는 기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안에 아내와 상간남이 있다고 문이 열리면 촬영을 부탁해도 되겠냐고요. 기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가 보였고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허둥지둥 옷을 정리하는 손, 숨가쁜 기척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아내와 상간남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게 아니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상간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상사라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상간남은 오해라며 진정하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먹이 날아갔고 가구가 넘어졌고 유리잔이 깨졌습니다. 숨이 뒤엉켰고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고, 사람 죽이려고 하냐고요. 그는 상간남을 바닥에 패대기 쳤고 천천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여기가 어디냐고, 감히 내 집에서 더러운 짓을 하냐고요. 그 순간 아내도 상간남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를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간남은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고 그는 아내에게 지금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안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아내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혼자 남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아주 오래요. 그리고 눈물이 마른 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숨길 이유도 참을 이유도 없다는 걸요. 다음 막에서 이 싸움은 끝이 아니라 정리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시끄러운 방식으로 모든 걸 끝냅니다. 그날 이후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고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울 만큼 울었고 분노할 만큼 분노했으니 이제 남은 건 정리뿐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찾았고 블랙박스 영상과 기사에게 부탁해 촬영된 영상,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잠깐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이 정도면 길게 갈 필요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상간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접수됐고 그 남자의 회사에도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는 회사에서 불려나왔고 아내 역시 같은 날 짐을 쌌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 사정이라고 정리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미 소문은 충분히 퍼져 있었고 누군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는 편의점 앞에서, 또 누군가는 주차장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집이래, 불륜 걸린 집, 회사 잘렸다며? 현수막 하나가 동네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 줄은 그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더는 그 동네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도 없었고 마주치는 시선 하나하나가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이가 없었던 건 그에게 있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 덕분에 이혼은 길어지지 않았고 감정 소모도 최소한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재산은 나누지 않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은 돈을 빚처럼 나눠 갚게 됐습니다. 집에는 다시 조용함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그 정막이 더 괴로웠지만 그는 조금씩 그 침묵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계를 보지 않았고 출장 가방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잠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잠깐 쉬어도 되겠다고요. 그는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한 달 살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숨가쁘게 살아왔는지 처음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켜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내 가정을 위해 밥 먹을 시간도 쪼가가면 정신없이 일했는데 그 자리를 빈자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남자는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이도 없고 더 늦기 전에 알았으니까요. 그는 카메라를 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겹친 이야기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스스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마음은 좀 가벼워지네요. 여러분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다 쪽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저녁에 고등어회에 소주 한 잔 하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무탈하세요. 파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는 그 앞에서 처음으로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